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최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선전하며 순조롭게 올림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순조로운 팀 리버풀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맨유를 만났습니다. 최근 리그 31경기 동안 30승을 거뒀지만 단 한 차례 비겼던 상대가 바로 맨유인데요. 하지만 안필드였기에 맨유도 역시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부상자가 많은 탓에 100%의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도 남았을 테지만 상대가 리버풀인 만큼 기량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팀 라인업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홈팀 리버풀의 라인업입니다. 마틱과 파비뉴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는 최정예로 구성했고 최근에 기회를 잡은 체인벌린이 중원에 나왔습니다. 원정팀 맨유의 라인업입니다. 지난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3-4-1-2로 나왔습니다. 그때 미리 선발로 예고되었던 튀앙제브가 워밍업 중에 부상을 당하며 로우와 교체되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카드가 바로 3-4-1-2였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이었던 맥토미니와 레시포드의 부상으로 마티치와 마샬이 나오고 그동안 살라를 상대로 유독 강했던 영의 이적으로 쇼와 윌리엄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3-4-1-2, 즉 3-4-3 포메이션은 측면에서 쉽게 수적 우위를 만들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갈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리버풀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아놀드가 올린 코너킥을 반다이크가 정확한 헤더로 마무리했는데요. 아놀드가 킥을 하기 전에 반다이크가 이미 앞으로 달려가고 반다이크 앞의 프레드를 피르미누가 영리하게 저지합니다. 윌리엄스가 반다이크의 움직임을 잘 확인했지만 뒤에서 앞으로 달려오는 반다이크의 힘에 밀려 점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코너킥을 만들 당시에는 아놀드가 로버트슨을 향해 한 번의 롱패스를 한 것이 로버트슨의 크로스로 이어졌고 그 이후 상황에서 체인벌린이 코너킥을 얻어낸 것이 비결이 됐습니다. 살라의 골 장면입니다. 후반 종료 직전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 마타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볼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칙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리송이 재빠르게 롱킥으로 살라에게 내준 것이 득점으로 이어졌는데요. 제임스가 90분 내내 뛰고도 엄청난 스피드로 커버를 해줬지만 살라가 밀리지 않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맨유는 킥오프와 동시에 평소처럼 4-2-3-1의 형태로 수비하는 듯 보였으나 곧 3-4-1-2로 바꿨습니다. 1위 자리에는 최근 좋은 공격력의 마타를 포기하고 압박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페레이라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의 측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제임스까지 내려오며 측면에서 볼을 따냈고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는 윙백까지 가세해 파울을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노련하게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후에 측면에서 볼을 쉽게 따내던 리버풀의 중원은 측면에서 빠져나오는 맨유의 경로를 잘 막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바꾼 것은 리버풀의 선제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가 빌드업 템포를 늦추며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리버풀이 강하게 압박을 했고 심지어 맨유의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 이후에는 피르미누가 좋은 궤적의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반다이크의 골키퍼 차징 파울이 선언되며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설을 하던 리버풀의 레전드 그레임 수네스는 지난 에버튼전에서 나왔던 득점을 들어 파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때도 의심 논란이 존재했고 이 발언에 에브라는 수네스의 물컵을 확인하는 재밌는 리액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맨유는 폭넓은 리버풀의 공격에 백스리의 양쪽에 나가서 대응하는 방식이었고 리버풀은 그 틈을 파고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리버풀은 좋은 찬스들을 여러 번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수비 시에 행간격을 좁히며 대응했는데요. 이때 체인벌린이 올라와 맨유의 두 볼란테를 압박하는 데 도움을 줬고 맨유가 윙백을 이용해 리버풀의 수비를 벌리려고 했으나 살라와 아놀드의 호흡으로 쉽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좁은 횡간격의 리버풀 수비를 이용해 마샬이 반대편의 완 비사카에게 길게 연결해주며 페레이라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지만 페레이라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페레이라를 자유롭게 놔두며 공간을 줬던 것이 페레이라가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후에도 수비 블록을 잘 형성했지만 마네가 완 비사카를 놓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리버풀의 코너킥이 있었지만 득점대와 마찬가지로 반다이크를 프레드가 피르미누를 윌리엄스가 대체하는 모습이 보였고 방향은 반대였지만 로버트슨을 이용해서 아웃스윙어 킥으로 연결했습니다만 피르미누를 본 헤더가 정확하지 않았던 건지 뒤에 있는 반다이크까지 킥이 연결되지 못했던 건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에도 여전히 맨유는 리버풀을 압박했고 이에 대응해 로버트슨이 살짝 올라가 빠르게 전개하며 전방 압박으로 부족한 맨유의 수비 숫자를 이용했지만 살라가 쉬운 찬스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도권을 가져오며 리버풀 특유의 질식 수비를 보였지만 핸더슨의 슈팅이 데야의 선방과 함께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리버풀의 후반 첫 코너킥 상황에서는 실점 이후에 계속 불안했던 맨유의 코너킥 수비를 개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프레드와 윌리엄스가 있던 위치에 마티치까지 가세하며 반다이크를 마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결정타를 날려줄 역습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핸더슨이 왼발잡이인 프레드를 오른쪽에서 저지하며 슈팅을 허용했고 그 이후에도 중원에서 역습 저지에 실패하며 풋백 앞공간을 쉽게 내줬습니다. 그러나 페레이라가 마샬이 연계 플레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역습 시에 뒷공간으로 시원하게 연결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마타급의 패스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마샬이 놓친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맨유가 주도권을 가져온 후에는 빠르게 마타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리버풀이 먼저 체인벌린을 빼주고 랄라나를 투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빠른 공격 전환을 하는 양팀의 양상에서 랄라나에게 좀 더 측면으로 돌파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클롭이었습니다. 맨유는 좀 더 늦게 교체를 하며 솔샤르의 플랜 A인 4-2-3-1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리버풀은 4-3-3 대형을 하프라인 아래로 모두 내려 버티기에 잠시 돌입했습니다. 그 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부상에서 돌아온 파비뉴와 기적형 공격수 오리기를 투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살라를 중앙으로 빼고 이선에 랄라나, 오리기, 바이날둠을 배치해 4-2-3-1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맨유는 총공격을 위해 좀 더 공격에 특화된 달롯을 완비사카와 바꾸려고 했지만 쇼가 근육 경련을 일으켜 급하게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못 살린 맨유는 살라에게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2-0으로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전승을 유일하게 저지한 맨유였지만 장소가 안필드인데다가 맨유의 핵심 자원이 빠졌기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리버풀이 맨유의 압박에 잦은 패스 미스를 보이며 흔들리나 싶었지만 맨유 또한 역습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 중앙에 없는 탓에 제임스가 측면에서 스프린트를 보여줄 기회가 적었던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팀의 존 14에서의 패스와 기대 득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맨유는 리버풀에 비해 존 14에서의 패스 수는 다소 적어도 패스 정확도와 박스한 투입 패스는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 득점이 0.5에 그치며 슈팅으로 마무리할 상황이 매우 희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패배로 맨유는 챔스 경쟁 기회를 놓치게 됐고 리버풀은 상위권 팀들 중에 유일하게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